팔자가 기구하다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는 여자의 사연입니다. 20년 전 중국 여행에서 아들을 잃었고 얼마 전 남편마저 암으로 떠나보냈죠.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한 남자를 본 순간 어딘가 얼굴이 익숙한 직감을 느꼈죠. 그리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을 듣고 계실까요? 어느 지역과 어느 동에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 생각하며 인사 남겨드릴게요. 댓글 남겼다면 자,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던 오후, 이지수는 장례식장의 냉랭한 조명 아래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롭게 앉아있는 이지순의 주름진 손가락이 검은 치마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58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함이 그녀를 감쌌죠. 먼저 떠난 아들, 그리고 이제는 남편마저. 장례식장에 모인 조문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소리는 이지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라도 좀 하세요, 형수님. 시동생의 말에 이지수는 고개만 가볍게 저었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갈 리 없었죠. 이지순의 마음속에는 지금 남편의 죽음보다 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중국 여행 중 사라진 아들 우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손을 꼭 잡고 있었더라면. 아들을 잃은 후 남편과 이지수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강인했지만 깊은 주름과 술병은 그의 슬픔을 말해주었어요. 이제 남편마저 없는 세상에서 이지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골목 식당은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되었죠. 사모님, 뒤늦게 도착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에 이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남자가 다른 이들과 달리 유독 시선을 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30살 남짓한 젊은 남자였죠. 이지수는 그저 남편의 사업 관계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죽음에도 온전히 슬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젊은 남자가 이지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 때 이지순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귀 뒤쪽으로 보이는 작은 흉터. 그것은 20년 전 아들 우진이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혹시 성함이? 이지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젊은 남자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우진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지순의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름도 귀 뒤의 흉터도 모두 그녀의 아들과 일치했어요. 손이 저절로 뻗어나가 젊은 남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른 조문객들이 사이에 끼어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틈에 이우진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떴죠. 이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노인이 물었어요. 이지수는 대답 대신 방금 전 지나간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20년간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이지수는 죽은 자보다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지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맴돌았어요. 이우진이라는 젊은 남자.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이지수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호진 사업가라고 입력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이호진, 한국 시장 진출. 이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들을 하나씩 클릭했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호진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중국에서 자랐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고 귀 뒤에 흉터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우리 아들이 맞을까? 이지수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0살 우진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메웠죠. 지금의 이호진과 어린 아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성의 직감은 그를 향해 강하게 끌렸어요. 다음 날 이지수는 골목 식당 문을 닫고 남편이 죽기 전 남편의 회사에서 이진우 강연에 참석하기로 했던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강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객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은 이지수는 단상에 오른 이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청중들 앞에 선 그는 빛나고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중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지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우진은 10살에 사라졌는데 왜 5살이라고 말하는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계속 경청했습니다. 중국에서 자랐고 한국이 늘 그리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이호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지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지순의 곁에 다가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뵌 것 같은데요. 깊은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의 63 남자였습니다. 이지수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네. 남편 장례식에 오셨던 박경민입니다. 전직 형사였죠. 고인과는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박경민의 다음 말에 이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저 사업가가 사모님의 아들은 아닌가요? 장례식장에서 사모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이지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티가 났던 걸까요? 이지수는 망설이다 박경민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20년 전 중국 여행 중 사라진 아들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본 이호진의 흉터, 그리고 그녀의 직감까지. 사실은 제가 그 시절 중국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박경민의 말에 이지수는 숨을 멈췄어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박경민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럼에도 이지순의 마음은 이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강연장을 나오며 이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노라고. 박경민은 그런 이지순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죠.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제 사건을 끝내는 것은 형사의 숙명이니까요. 그날 밤 이지수는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움켜쥐고 이지수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이지순과 박경민은 이호진의 한국지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어요. 이지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안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박경민의 조언에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만에 찾은 실마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움직였죠. 박경민은 예전 형사 시절 인맥을 동원해 이우진의 비서 최태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46살의 최태성은 이우진과 중국에서부터 함께 일해온 오른팔이었어요. 최태성이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이 카페에 온다고 합니다. 둘은 건물 앞 카페에 자리 잡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태성이었죠. 이지수는 숨을 고르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태성은 커피를 주문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박경민은 자연스럽게 최태성 옆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박경민은 과거 형사 경력을 언급하며 이우진의 보안 관련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명분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최태성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경민의 전문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대화가 끝나고 박경민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안 컨설팅에 관심이 있어 하네요. 다음 날부터 박경민은 정기적으로 최태성을 만났습니다. 이지수는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경민이 최태성과 친분을 쌓아가는 동안 이지수는 이우진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기사, 사진 등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했죠. 입양 전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인터뷰에선 한국에서의 희미한 기억을 언급하더군요. 이지수는 이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진짜 나이, 입양 시기, 어린 시절 기억,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경민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우진이 중국에서 입양된 것은 맞지만 입양 과정에 의문점이 있다고 해요. 최태성이 술김에 털어놓더군요. 이지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욱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우진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항상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일반인과의 만남은 철저히 통제되었어요. 다음 주에 이우진이 자선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박경민의 정보에 이지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선 행사라면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지수는 행사 당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에서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지갑에 넣었어요.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자선 행사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지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에 섰어요. 박경민은 최태성에게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죠. 계획대로라면 이우진을 만날 기회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최태성이 이지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 최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지순이 이우진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눈치챈 듯 했어요. 최태성은 재빨리 경호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이지순이 이우진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입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잠깐만요. 이우진 씨를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소용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단호하게 그녀를 행사장 밖으로 안내했어요. 멀리서 이우진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수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말았죠.
행사장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이지수는 좌절감에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그것을 정리할 여력조차 없었어요. 얼마 후 박경민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최태성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우진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를 캐고 있어요. 이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년간 가슴에 묻어둔 희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죠.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경민의 말에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경민은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죠. 중국에서의 입양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이지수는 감사함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돕는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박경민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 중국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미안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박경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지수는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둘은 이제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죠. 다음 날부터 박경민은 중국 측 연락망을 총동원했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했어요. 이지수는 자신의 식당을 열며 일상을 유지했지만 마음은 항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 자료 좀 보세요. 일주일 후 박경민이 들고 온 서류를 이지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광저우 지역 고아원의 기록이었어요. 20년 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어린 남자아이가 입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로 기재되어 있었죠. 5살이라고요? 우리 아들은 10살이었는데. 이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경민이 설명했어요. 불법 입양 과정에서 나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입양이 쉽거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경민은 중국 경찰 시절 동료를 통해 당시 실종 사건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지수는 아들의 의료 기록과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우진이 지역대학에서 특강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행사였기에 이지수는 참석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성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접근하기로 했죠. 특강 당일 이지수는 평범한 청중으로 위장하여 강의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우진이 등장하자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이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남편을 닮은 턱선, 자신을 닮은 눈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이지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릴 정도로 빨리 뛰었죠. 이우진이 그녀를 지목했을 때 이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희미하게 있습니다. 강가에서 놀았던 기억,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하지만 정확한 기억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지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강에서 우진과 놀았던 날들,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 그것은 분명 실제 기억이었어요. 이지수는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이 올라가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우진에게 몰려들었을 때 이지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태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지순을 알아보고 즉시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계속 이우진 대표님을 쫓아다니는 여자예요. 경호원들이 이지순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이우진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최태성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태성이 이우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이지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지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이지순의 옷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어요. 내면의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아들이라 믿었던 이우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당신이 저를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군요. 이우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최태성이 그의 귀에 모든 것을 속삭인 직후였죠. 이지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사라졌어요.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라도 있으신지? 이우진의 말은 이지순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최태성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유명인의 과거를 파헤쳐서 돈을 노리는 수법이죠. 이우진은 최태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순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지순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비참함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이제 그녀는 빗속을 걸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희망을 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식당으로 돌아온 이지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공허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경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순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지수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경민도 비에 젖은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이제 인정할게요. 그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사람일 뿐이죠. 박경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중국 광저우의 한 거리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한 아이가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입고 있던 옷은 선명했죠. 이건 이지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옷은 분명 실종 당일 우진이 입고 있던 것과 같았어요.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 이지순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침에 직접 입혀준 옷이었으니까요. 중국 경찰 정보에서 찾아냈습니다. 당시에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분명합니다. 박경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 동료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이우진이 입양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입양 과정의 불명확한 부분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우진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했더군요. 이지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진의 혈액형도
AB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접근해요? 우진은 저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박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최태성이 문제입니다. 그는 이우진과 오랜 시간 함께해왔고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불리하다니요? 이우진의 진짜 가족이 나타난다면 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지수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성은 이우진의 오른팔이자 최측근이었어요. 이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의 위치도 불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경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라. 확실히 그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였지만 이우진이 응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이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해봅시다. 그날 밤 이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그녀는 이제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습니다. 이지수는 식당 테이블을 깨끗이 닦으며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평소처럼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오늘 방송 보셨어요? 이우진 대표 인터뷰요. 한 손님의 말에 이지순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봤네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중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던데 뭔가 복잡한 표정이더라고요. 입양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궁금증이 일었어요. 우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돈을 노리는 사기꾼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오후 박경민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지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중국 측 자료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우진이 입양된 고아원의 기록에 불일치점이 여러 발견됐어요. 입소 시기와 나이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고 정확한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이지수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법 입양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증거였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요? 박경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태성이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국 쪽 연락처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이지수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최태성은 강력한 방해물이었어요. 그는 이우진의 신뢰를 완전히 얻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문이 닫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경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이우진에게요. 이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난번 만남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는 저를 만나려 하지 않을 텐데.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박경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실종 당시의 감시 카메라 영상, 고아원 기록의 불일치점, 혈액형 정보, 그리고 귀 뒤 흉터에 관한 의료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지수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경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최태성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해요. 이지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우진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가 동의할 리 없었어요. 그날 밤 이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지수는 박경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경민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하군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이지순이 PD 수첩을 알고 싶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찾고 있는 어머니의 애절한 호소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결국 이우진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죠. 드디어 방송국 PD를 만나 사연을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20년 전 중국 여행에서 아들을 잃은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우진, 그리고 그를 아들이라고 믿게 된 증거들까지. 이지수는 긴장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20년 전 중국 여행 중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지순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PD와 기자들은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셨나요? 이우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공개하시는 건가요? 이지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우진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우진 씨, 당신이 제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만 받아주세요. 그게 제 바람의 전부입니다. 이 소문이 퍼졌고 PD는 이우진의 입장도 듣고 싶어 인터뷰 요청을 했고 답변이 왔습니다. 최근 제기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차가운 한 줄의 메시지. 이지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우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의문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밤, 비가 내리는 창가에 이우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최태성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이우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대표님, 법무팀에서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태성은 불편한 기색으로 계속 말을 이었죠. 저 여자는 분명 돈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증거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이우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 씨, 혹시 내가 입양되기 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요? 최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중국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대표님은 5살 때 입양되셨고 그전 기억은 거의 없으셨잖아요. 이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한국어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강가에서 놀던 순간들.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까 합니다. 최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대표님의 명성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 여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최태성은 필사적으로 이우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우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후 최태성은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순의 식당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이지순 씨를 뵙고 싶습니다. 이우진 대표님의 비서입니다. 이지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비서는 공손하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표님께서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검사 관련 서류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지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었어요. 비서가 떠난 후 그녀는 즉시 박경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박경민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동의했다고요? 최태성이 방해하지 않았나요? 이지수는 자신도 혼란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당일 이지수는 지정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경민도 동행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우진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지순과 이우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자는 적대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우진의 눈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했어요.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구강세포를 채취하고 병원 측에서는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지수는 이우진에게 말을 걸 기회를 찾았지만 검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비서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다려보죠. 박경민이 이지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최태성은 그날 갑자기 중국 출장을 떠났다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우진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수는 병원으로 향하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우진도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은 사라져 있었죠.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의 입술에 고정되었어요. 검사 결과 두 분은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적 일치도는 99.9%입니다. 순간 병원 방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이우진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나를 낳은 어머니? 이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한마디에 이지순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해 만에 들은 어머니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우진도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지순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어요. 이우진은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오랫동안 느껴왔던 이상한 공허함, 그 정체불명의 그리움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최태성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대표님, 이건 실수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봐야 해요. 이우진은 차갑게 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 씨, 당신은 뭔가 알고 있었죠? 내 과거에 대해서. 최태성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단지 이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이지순의 작은 골목 식당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지수는 분주히 주방을 오가며 요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치지 않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우진이 들어섰어요. 그는 이제 경호원 없이 홀로 식당을 찾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바쁘시네요. 이지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진아, 점심 먹으러 왔니? 금방 차려줄게. 이우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달 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특별히 준비한 된장찌개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우진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이 맛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거였네요. 이지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우진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오늘 박경민 선생님이 오신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구나. 이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민은 이제 그에게도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이 다시 열리고 박경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경민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중국 경찰의 공식 문서였어요. 최태성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당시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우진 씨의 유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이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태성의 배신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태성 씨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 박경민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성은 과거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우연히 자신이 관여했던 아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우진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도 사실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지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우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돼요. 태성 형이 항상 나를 중국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이유, 한국 진출을 반대했던 이유,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였군요. 박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태성은 현재 구금 상태에 있었고 국제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지순, 이우진, 박경민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이우진은 이지순의 식당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오래된 간판은 우진이네라는 밝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식당은 이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우진은 사업의 대부분을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맡기고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었어요. 비록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입양되어 살아온 중국에서의 삶도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도 모두 그를 만든 일부였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우진아, 이 사진 기억나니? 어느 저녁 이지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우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너를 품에 안고 재우곤 했었지. 내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매일 밤 내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었단다. 이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지순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많이 사랑하셨나요?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사라진 후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우리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라고 항상 말했지. 어쩌면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너를 보고 먼저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에 너의 강연회에 참석하겠다고 달력에 크게 표시한 게 아닐까 싶어. 이우진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우진과 이지수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이지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우진은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연결됨을 느꼈어요. 아버지,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산들바람이 불어 묘지의 나뭇잎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지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묘소를 떠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2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재회. 이지순과 이우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롭게 시작된 그들의 삶은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그들의 하루하루는 이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통하는 법이고 가족을 향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또 제보받은 사연 읽어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느낀 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